탄생의 순간,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서 최초로 접하는 외부 물질은 다름 아닌 미생물이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미생물을 하나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균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탯줄이 끊기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미생물들이 이제 인간 그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서식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미생물을 만드는 것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산도를 통해서 만날 것이고요.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의 입과 피부의 접촉을 통해 유익한 미생물을 전달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인간은 미생물의 전달 과정 속에 성장하고 일생 동안 미생물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 몸 어디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을까? 성인의 세포수는 약 60조에서 100조 개. 인체의 미생물은 그보다 무려 10배나 많다. 미생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살아간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의 몸무게로 따지면 한 1kg 정도까지가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람과 미생물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는 입속이다. 입속에는 늘 적당한 습기와 영양분이 있다.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다. 입속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는 약 700종. 그중엔 병을 일으키는 나쁜 미생물도 있고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미생물도 있다. 입속은 늘 이 두 녀석들의 전쟁터다. 나쁜 미생물들이 경쟁에서 이기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미생물은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공기 중에서 통해서도 오고, 또 거기가 영양분이 있고 습기가 있고 온도가 딱 적당하다면 언제든지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빨 닦고 한 30분만 지나면 벌써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 동안 우리는 구강 미생물과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속 미생물 중에 가장 유명한 녀석들은 충치균이다. 당분을 섭취하고 30초 뒤면 충치균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충치를 막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산소가 전혀 없는 이와 잇몸 사이, 이른바 치주 포켓에 사는 미생물도 있다. 바로 치주균들이다. 치주균들은 그 치주 포켓에서 이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의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으면 애들이 이제 병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치주염으로 이제 발전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게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가족 내력에 따라 좀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주염은 다 이제 걸리죠. 이대실 박사팀은 치주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유난히 치주균이 많이 발견된 것이다. 이대실 박사는 입속의 미생물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암 환자들에 대한 치주균의 분포를 조사해서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간암이라든가 아니면 간염이라든가 신장염이라든가 다른 그 몸의 질병과 이 치주균과의 이제 관계를 잘 조사를 하면은 아주 초기에 일반적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질병을 사전에 미생물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올 수도 있다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입속 미생물의 세계는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생물은 우리의 피부에도 산다. 하지만 인간의 피부는 자주 마르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다. 예외가 있다면 피부의 땀샘과 그 주변이다. 촉촉한 땀샘에 사는 미생물들은 바로 땀냄새의 주범이다. 미생물이 땀을 분해하고 남은 화합물인 지방산과 암모니아의 냄새가 땀냄새인 것이다. 사람들이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샘은 이제 피부과학적으로 두 가지 땀샘이 있습니다. 에크린선이라고 하는 땀샘과 이제 아포크린선이라는 땀샘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운동을 하거나 열이 날 때 나오는 땀은 에크린선에서 나오는 땀샘인데요. 역시 에크린선에 나오는 땀샘은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자체는. 하지만 나오면서 피부에 있는 혐기성 세균들이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역겨운 냄새들이 나게 되죠. 운동 후에 유난히 땀 냄새가 심한 것은 땀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지셨겠어요? 청춘의 꽃이라 불리는 여드름. 여드름을 만드는 것도 미생물이다. 그래서 여드름약을 먹고 그 세균이 작용을 해요. 세균이. 근데 이런 여드름이 있고 이렇게 족살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도달한 여드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세균이 작용을 하면 이처럼 이렇게 빨갛게 붓는 거죠. 이 여드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큰 세균 하나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들은 사람의 모낭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낭에서 사람이 피지샘에 나오는 그런 피지를 분해하면서 여드름을 유발하게 되는데 피지를 분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라이페즈 효소들이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 분해 산물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점점 악하게 되게 되죠. 현재 지금 발가락 사이에 보면은 무좀이 있어요. 그죠? 무좀 때문에 남 모르는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미생물을 탓할 일이다. 무좀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미생물에 의해 생긴다. 이 녀석은 습기가 많고 햇빛이 적은 곳을 좋아한다. 발가락 사이가 그들에게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몸속의 미생물을 살펴보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본격적으로 소화되는 장소인 위. 위의 내부는 산성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미생물이 있으니 바로 헬리코박터 피로리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감염자 중 65%는 위염을, 10에서 20%는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많은 이유는 찌개를 같이 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제 대장으로 가보자. 대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다. 대장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약 1kg. 더욱 놀라운 것은 대변의 3분의 1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사실이다. 대장 내 좋은 미생물의 대표 주자는 비피더스균이다. 비피더스 등이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한 이유는 특히 그 유해한 미생물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또 유해한 미생물들이 활동을 억제하니까 우리 그 인체에서 어떤 감염이 일어나는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그 유해한 미생물이 내는 그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해한 물질, 그 독소들의 생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근학 교수는 장내 미생물이 피부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공통적으로 그렇잖아.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줄어들면 몸의 면역 체계가 덜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이 쉽게 생길 수 있다. 무조건 세균을 몰아내는 것이 옳은 일인 것만은 아닌 셈이다. 어렸을 때 위생 환경이 너무 좋으면 우리 그 면역
뭐 장 면역도 그렇고 전신 면역도 그렇고 이런 면역계가 이제 덜 발달한다는 거죠. 면역계가 덜 발달하면 아토피 질환은 오히려 더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어렸을 때 면역의 그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비피더스 등의 그런 좋은 균으로 그 면역을 자극하는 그런 근거 하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이 하는 일 중 재미있는 하나는 바로 방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방귀의 절반 정도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같이 들어오는 공기다. 나머지 절반은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 대장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스의 냄새 또한 매우 다양하다. 고약한 방귀 냄새를 줄이려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황이 많은 단백질 식품 등을 먹었을 때 장내에 있는 특히 이제 유해균들이 가스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좀 냄새가 안 좋은 그런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은 가스 양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나오는 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 계통이기 때문에 냄새는 좀 그리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곳곳에서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인 미생물. 그러나 우리에게 미생물은 여전히 낯선 존재다. 이 가면의 긴 부리에는 여기 보이죠? 이 부리에는 항상 이렇게 향기로운 꽃가루 같은 거. 미생물을 나쁜 세균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흑사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를 다 땅에 묻어놨는데 그 시체들이 세균, 우리 몸에 왠지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이 들죠. 박테균인가? 그거하고 뭐 충치균 같은 몸에 해로운 거. 세균, 그다음에 박테리아 밖에 생각 안 나요. 이빨이래요. 여기 이빨에는 이렇게 나쁜 충치균 같은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알려져 있을 뿐 실제로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대장균. 대장균은 대장에 사는 균이다. 그렇다면 미생물이란 어떤 생명체일까? 미생물은 0.1mm 이하 크기의 생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체를 뭉뚱그려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곰팡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즉 세균이 모두 미생물에 속한다. 다른 생물들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미생물은 개미의 1000분의 1, 개미는 인간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작은 생명체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 전 지구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냈고 지구에는 드디어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산소가 많아지자 식물과 동물이 탄생했다. 미생물은 지구 어디에서나 그 존재를 드러냈다. 뜨거운 화산지대에서도 사방이 온통 얼음뿐인 남극의 빙산에서도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깊은 바닷속에서도 미생물은 살고 있다.
미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동물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산소로 바꾸어준다. 지구 산소의 절반은 미생물이 만든다. 유전자 분석으로 본 생명의 개통수에 따르면 지구상 모든 생물은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 바로 미생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의 가장 오랜 주인은 바로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있었고 그 생명체로부터 지금의 이제 모든 생물체, 동물, 식물, 미생물이 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유전자, 우리가 가진 유전자에는 과거의 어떤 그 진화의 역사를 간직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최초의 생명체,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 식물, 지금 살고 있는 다른 미생물의 어떤 조상이 되는 그런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체였던 미생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과 미생물의 DNA 구조는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건 미생물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생명체. 미생물은 지구 생물체 전체 무게의 60%를 차지한다. 무게만 따져봐도 과연 지구의 주인이라 할 만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미생물의 종류는 550만여 종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미생물이 사는 곳이 흙 속이다. 그 한 숟갈의 흙에는요, 서울시 인구 정도 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숲속에 사는 미생물은 참 많은 종류가 있고 인간한테도 많은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흙의 전형적인 냄새도 바로 미생물이 내는 냄새다. 흙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은 흙 냄새, 독특한 흙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숲에서 나는 이 흙 냄새는 사실 그 방선균이라는 세균이 내는 냄새거든요. 이 방선균은 사실 인간의 그 역사를 바꾼 미생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선균이 만든 항생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수명이 한 최소한 30년 정도 늘어났습니다. 방선균은 방사선 모양, 즉 실타래 모양으로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항생제의 3분의 2는 바로 이 방선균에서 나왔다. 흙 1g 속에는 약 1000만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중 10분의 1 정도가 방선균이다. 과학자들은 흙 속의 다양한 방선균을 분리해내 각각의 역할을 밝혀내고 있다. 한 종류의 그런 방선균을 배양한 배양액이 되겠습니다. 이 배양액으로부터 우리가 스크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스크린이라 하면 이 방선균이 어떤 유용한 항생제를 내는지, 유용한 효소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채집한 그런 토양 시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것은 중국 신강성에서 온 토양 시료가 되겠습니다. 침엽수 실험의 해발 김창진 교수는 100여 개 나라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방선균을 채취해서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선균이 주로 의학 분야에서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선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연계의 순환에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자연계 순환에 있어서, 소위 이제 생물 순환에 있어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죽고 다시 이게 분해가 되고 하면은 그 분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미생물인데, 그 미생물이 흙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어떻게 보면은 육안에 보면은 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그런 분해 역할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순환, 리사이클링이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생명은 미생물에 의해 자라고 미생물에 의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미생물은 생태계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생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사실 알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곳은 다 미생물이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 손등에도 있고요, 시계 표면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어디나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끓는 듯하게 뜨거운 100도가 넘어서 막 끓는, 거의 끓는 온도의 온천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온천에도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 안에도 미생물이 살지 않는 장소는 거의 없다. 매일 쓸고 닦는 거실에도 방 안에도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도 미생물은 살고 있다. 집 안에서 특히 미생물이 많은 곳은 주방이다. 오늘 아침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도마 위. 설거지 통과 배수구. 그리고 행주와 같이 늘 습기가 많은 곳은 미생물의 좋은 서식처다.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발효식품들을 만들어낸 주인공도 바로 미생물이다.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품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술이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술은 포도주. 박원무 교수는 10년째 국내산 포도주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저 캄벨로 한 겁니다. 캄벨,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내산 포도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적다. 대신 단맛이 강하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그래서 국내산 포도주가 제격이라는 게 박원목 교수의 말이다. 맛이 향도 좋네요. 향 좋습니다. 예. 그러나 포도주의 맛을 내는 진짜 주인공은 미생물이다. 포도주는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포도의 영양분을 먹고 남긴 일종의 잉여물이다. 그 과정을 알코올 발효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바로 미생물이 만드는 것이다. 효모가 만들어내는 알코올의 함량은 14% 정도. 그러나 미생물의 종류와 발효 과정 등에 따라 알코올 함량은 물론 포도주의 향까지 달라진다. 포도주의 알코올 함량도 어떤 효모를 쓰냐에 따라 결정되고, 또 포도주에서 중요한 게 색깔과 향을 포도 과일로부터 추출해내는 건데, 그것도 역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진할 수도 있고 옅을 수도 있고, 또 먹었을 때 떫을 수도 있고 안 떫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미생물을 결정합니다.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동안에도 미생물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인다. 3, 4개월에 한 번씩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건 그 때문이다. 이 속에, 포도주 속에 포도 찌꺼기 혹은 죽은 효모들이 있거든요. 그 밑에 가라앉습니다. 이걸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이게 썩어가지고 이 포도주의 맛과 향을 나쁘게 하거든요. 이 속에 미생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뻘겋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좀 더 지나치면 이게 터져 나가는데, 그건 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당, 알코올 혹은 기타 탄수화물이라든지 이것을 분해해가지고 그다음 탄산가스 나오죠. 포도주가 서양의 전통주라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주는 곡물을 이용한 곡주다.
우리 조상들은 쌀, 밀가루, 옥수수 등 다양한 곡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었다. 곡물의 주성분은 단당류가 아니라 녹말이기 때문에 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포도로 술을 만들 때와는 이 점이 다르다. 곡주의 당화 과정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 누룩은 밀, 쌀, 녹두 등 곡류에서 곰팡이와 효모를 키운 것으로 술을 만들 때 넣으면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누룩은 한마디로 미생물의 숫자를 늘려주는 미생물 배양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쌉쌀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전통주의 맛. 그 독특한 맛은 누룩 속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솜씨다. 포도주는 효모를 순수 배양한 효모를 접종하지만 전통주는 누룩을 씁니다. 그래서 누룩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거 갖고 당화를 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효모를 가지고 알코올을 만드는 데거든요. 누룩 속에 있는 여러 미생물이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컴플렉스하고. 전통 발효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 때론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발효 음식이다. 발효 음식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이원식 씨. 그는 10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위암엔 청국장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듣고 장을 직접 담가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술 후유증이라는 걸 모른다. 청국장의 효과를 확신하는 이원식 씨는 아예 청국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에 나섰다. 매년 이제 1회씩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그다음 CD 촬영, 피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고 조금 더 살아라 하네요. 청국장도 그냥 청국장이 아니라 끓이지 않은 생청국장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이원식 씨. 그 가루를 아침 새벽 일나자마자 이제 그거 한 잔 먹고요. 또 저녁에 잘 때 원래 이게 위가 없는 사람은 이제 포만증이 기 때문에 배가 자주 고픕니다. 그 자기 전에 한 컵 먹고 호른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이원식 씨 자신이 가장 큰 고객이긴 까닭에 그는 청국장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한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청국장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먹어온 곳으로 전해진다. 전통 방식에서는 삶은 콩을 발효시킬 때 사이사이 볏짚을 넣어준다. 미생물이 많이 사는 볏짚을 이용한 것은 조상들의 지혜라 할 수 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방, 그리고 그 방의 처마 아래도 미생물이 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공기 중에 무수하게 떠 있는 어떤 미생물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게 그게 바로 옛날 어른들 만드는 방법이 아니냐. 그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제가 못 찾고 그 문헌에나 나오는 어떤 그런 옛날 방식 그것만 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청국장은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던 조상의 지혜가 담긴 우리 전통의 발효 음식이다. 그렇다면 청국장의 효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성문희 교수는 청국장의 끈적끈적한 실에서 항암과 면역 강화 기능을 하는 물질을 찾아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다.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청국장을 먹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미노산 고분자인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자가 우리가 먹게 되면 입을 통해서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과해서 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에 도달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고분자 물질이 우리 점막에 있는 면역세포들하고 접촉이 돼서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미생물. 바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성문희 교수팀은 쥐 실험을 통해 청국장의 효능을 입증해 보였다. 2주 동안 폴리감마 글루탐산을 먹인 결과 실제로 쥐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면역을 담당하는 비장과 흉선의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생체 내 암세포가 파괴되고 면역 기능이 높아진 것이다. 암세포는 폴리감마 글루탐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더 많이 파괴된 것을 볼 수 있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힘도 분자량이 클수록 더 커진다. 끓이지 않은 생청국장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우리가 생청국장을 먹게 되면 고분자의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섭취가 돼서 항암과 같은 여러 가지 의학적 활성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끓이게 되면 분자량이 줄게 됨으로써 그런 기능이 다소 저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국장은 끓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생청국을 드시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자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적인 가치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분자량이 큰 물질일수록 신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성문희 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폴리감마 글루탐산에 대한 물질 특허를 획득했다. 이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물을 흡습하고 보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량이 클수록 이런 보습과 흡습성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 바이오 신소재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폴리감마 글루탐산으로 만든 신소재는 보습력이 높아 화상치료에 쓰는 부직포나 네일로도 개발될 수 있다는 게 성문희 교수의 말이다. 미생물은 이제 식탁을 넘어 산업 분야에서도 숨겨진 힘을 발휘하고 있다. 누가 먼저 미생물의 새로운 가치를 찾느냐는 21세기 생명과학계의 화두다. 지구 환경이 아주 어려울 때부터 미생물이 살았기 때문에 미생물은 모든 산업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적인 측면도 지금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년 전에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오늘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게 미생물입니다. 이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 환경도 훨씬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미생물 유전체 사업단은 우선 다양한 미생물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생물 확보는 자원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다음이 확보된 미생물의 유전체를 해독하는 일이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유전체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미생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는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비밀의 열쇠나 다름없다. 미생물 자체가 하나의 그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들 하나하나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그 유전체 지도를 얻음으로써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물 지도와 같은 것이죠. 현재 미생물 유전체 사업단에서는 미생물과 식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의 자연 환경, 특히 토양 속에는
식물에게 유용한 방선균이 많다. 그런 균들을 자연계로부터 분리해 우수한 균을 배양한 다음 그것을 식물에 뿌려줌으로써 미생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미생물이 그 식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인공 배양기 안에 그 칸을 나누어 가지고 한쪽은 이제 식물을 키우고 한쪽은 이제 미생물을 키우는 그런 이제 배양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미생물을 키우지 않은 거고 식물만 키운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식물과 미생물을 다 이제 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훨씬 그 생장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미생물과 식물이 이 칸이 나누어진 각각의 구역에서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공기를 통해서 식물에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미생물과 식물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미생물이 환경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농약이나 유기 그 합성 어떤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지금 세계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장래에 그 사용량을 크게 줄여보자고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고, 지금 그 대체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이제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소재가 바로 이 미생물 소재입니다. 미생물이 환경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상병인 박사. 그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로 전기를 만드는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미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사용해 수소를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만들어내는 수소의 양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생활 하수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역시 하수의 오염물질을 미생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미생물 처리 과정을 거친 하수에서 수소가 나오기 시작한다. 건전지가 없는 시계에 전선을 연결해 보았다. 곧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3개의 반응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에서 보통 한 0.7V에서 8V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고요.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뭐 한 3개 정도면 한 2V 가까이 나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남성용 면도기나 간단하게 시계나 간단한 계산기 정도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를 직접 전달하는 지오박터라는 미생물도 발견됐다. 미생물을 이용한 전기 생산은 앞으로 효율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체 에너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청정성, 그죠? 수소와 메탄이나 에탄올 같은 청정성뿐만 아니라 그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또 하나의 공해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을 생산해야 되고 또 전기가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미생물을 통한 대체 에너지 생산은 그 생산 과정도 굉장히 에너지 소비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생명공학 벤처기업. 이곳에서는 알코올을 만드는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알코올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한 이른바 슈퍼알코올 박테리아를 개발했다. 원래 박테리아보다 20%가량 생산 능력을 높인 것이다. 연구팀은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해 자이모모나스라는 박테리아가 알코올을 잘 만드는 이유도 밝혀냈다. 원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먹고 빨리 자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빨리
에탄올을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특징을 잘 이용한다면은 에탄올을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그 어떤 미생물보다 가장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원시적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단 한 가지 에탄올만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다는 데 그 자이모모나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이모모나스를 이용한 에탄올 대량 생산 기술은 세계적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소개됐다.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은 세계 최초다. 고유가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차 그런 에탄올이 어떤 원유 대신에 대체 에너지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과거에 대비 원유가 비해서 지금 원유가가 워낙 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것이 이제 경제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자이모모나스를 이용한 알코올의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연구 테마가 되겠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특히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옥수수 줄기나 볏짚 등 생체 폐기물을 100% 알코올로 바꾸는 미생물 공장을 만들 계획이다. 미생물이 가지는 산업적,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계 바이오 시장이 한 10년 후 같으면 2,595한 5억 불 정도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30%가 한 870억 불이 미생물로 창출되는 시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한 14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그중에 60% 정도가 미생물 시장입니다. 따라서 산업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미생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생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독도. 2005년 독도에서 새로운 미생물 5종이 발견됐다. 이들 미생물은 독도라는 이름을 달고 국제학계에 등록됐다. 독도 미생물을 발견한 주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윤정훈 박사팀이다. 독도 미생물을 포함해 윤정훈 박사가 지금까지 발견한 신규 미생물은 100여 종이 넘는다. 새롭게 발견된 미생물들은 대개 산업적으로 유용한 것들이다. 독도 미생물의 경우 신약이나 효소를 만드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미생물들 중에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미생물이 1%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미생물이 아직도 자연계 속에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99%의 미생물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약이나 혹은 항생제 후보 물질들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용한 미생물들이 아직 자연계 속에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도 독도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발견하려고 한 노력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독도 속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미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그 추측하에 독도에서 미생물들을 발견하려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생물 과학자들의 꿈은 한결같다. 새로운 미생물과 그들 세계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숨겨진 보물창고를 찾는 일과도 같다. 인류의 역사가 담긴 거대한 보물창고. 우리가 찾은 것은 아직 1%에 불과하다. 미확인된 99%를 찾아서 오늘도 미생물 사냥에 나선다. 지구 생명의 탄생과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도 미생물은 지구에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존재해왔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명해 나가고 있다.
많은 미생물이 자연계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버리고 있는 많은 그 폐수나 하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자연계에서 정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미생물의 역할이고 이런 갯벌에 있는 미생물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미생물은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자연계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미생물의 덕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로 세상은 움직인다. 애들이 이제 병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치주염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게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가족 내력에 따라 좀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치주염은 다 이제 걸리죠. 이대실 박사팀은 치주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유난히 치주균이 많이 발견된 것이다. 이대실 박사는 입속의 미생물을 통해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암 환자들에 대한 치주균을 분포를 조사해서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간암이라든가 아니면 간염이라든가 신장염이라든가 다른 그 몸의 질병과 이 치주균과의 이제 관계를 잘 우리 몸 어디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을까? 성인의 세포수는 약 60조에서 100조 개. 인체의 미생물은 그보다 무려 10배나 많다. 미생물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살아간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의 몸무게로 따지면 한 1kg 정도까지가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람과 미생물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미생물이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는 입속이다. 입속에는 늘 적당한 습기와 영양분이 있다. 미생물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다. 입속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는 약 700종. 그중엔 병을 일으키는 나쁜 미생물도 있고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미생물도 있다. 입속은 늘 이 두 녀석들의 전쟁터다. 탄생의 순간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서 최초로 접하는 외부 물질은 다름 아닌 미생물이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미생물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균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탯줄이 끊기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미생물들이 이제 인간 그 태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서식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미생물을 만나는 것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산도를 통해서 만날 것이고요. 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의 입과 피부의 접촉을 통해 유익한 미생물을 전달받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인간은 미생물의 전달 과정 속에 성장하고 일생 동안 미생물과 함께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쁜 미생물들이 경쟁에서 이기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미생물은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공기 중에서 통해서도 오고 또 거기가 영양분이 있고 습기가 있고 온도가 딱 적당하다면 언제든지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빨 닦고 한 30분만 지나면 벌써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 동안 우리는 구강 미생물과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속 미생물 중에 가장 유명한 녀석들은 충치균이다. 당분을 섭취하고 30초 뒤면 충치균들의 활동이 시작된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충치를 막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산소가 전혀 없는 이와 잇몸 사이, 이른바 치주 포켓에 사는 미생물도 있다. 바로 치주균들이다. 치주균들은 그 치주 포켓에서 이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의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으면